지금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발언으로 이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이렇게 나가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계속 뭔가 발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이 끝났죠.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용 씨한테 돈 전달했다는 진술하신 거 맞나요? 진실을 밝혀야 혹시 돼요. 뭐 검찰 측 회의나 협박 있었을까요? 심경 변화 있으신 이유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동규 원장에게 7억은 어떤 명목으로 보내셨나요? 혹시 뭐 검찰 측의 회유나 협박도 따로 있었을까요? 불법 자금이라는 걸 인식하고 돈 전달하셨나요? 기존에는 발언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뭐 경위가 있을까요? 심경의 변화라든지 실제로 돈 건넸다고 진술한 건 맞는 거죠? 대선 자금이라고 인식하고 계셨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재판에 출석하고 그 모습 한번 보고 있는 건데요. 기자들이 중요한 거 여기서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이 의혹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부 언론 매체들을 만나서 본인의 이 심경을 밝혔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을 하나 말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좀 재미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한번 보시죠.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1개 받은 게 없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자기들끼리 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우리 사이 거래를 알면 안 된다. 이 다 잘린다. 큰일 난다. 우리끼리의 이런 관계는 죽을 때까지 뭐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녹취록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일 다 끝난 다음에 저의 대선 자금을 제 주변 사람한테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얘기겠습니까? 자, 검찰에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작심한 듯 언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 대표가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더라. 어떻게 보셨냐?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밌더라.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회견 내용 자체가 재미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뭔가 심경 변화가 있던 어떤 계기로서든 진술이 변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술이 변모함으로써 한 1년간 거쳐서 대장도 의혹이 뇌물 그리고 배임 횡령죄에서 어떤 재판 중이었다면 그것이 갑자기 이제 불법 정치자금 이슈로 지금 모든 것이 전환되는 국면인 것인데요. 그 와중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왜 진술을 바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어떤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석반된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뇌물죄에 비해서 정치자금법의 형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나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김용 부원장은 정치자금을 받은 바 없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사탕 하나 받은 게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진술 그리고 뭐 관련해서 관련인이 작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메모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예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준 사람의 진술과 메모들이 있었던 경우들 그때마다 무죄가 나왔던 경우도 있고 유죄가 나왔던 경우들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고 성완종 그 회장이 그 측근을 통해 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 현재 대구시장에게 1억을 경선 자금 줬다 뭐 이런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도 1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나왔지만 결국에 항소심과 대법원에 가서는 무죄가 됐습니다. 그 무죄가 됐던 주요한 원인은 그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진술이 변화한 지금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좀 선을 긋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만요. 그렇게 많이 보죠. 네.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네. 김문기는 뭐 아예 모른다. 이렇게 하면 감옥에 있는 유동규가 나는 그냥 이렇게 소모되고 내쳐질 수 있겠구나. 그게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20년이나 30년을 감옥에서 쏟아야 하는 건가? 네. 또 하나의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관옥 교수님께서 뇌물 받았던 3억 원 어디 갔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진짜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 뇌물이냐 이제 아까 그 뭐 정치자금이나 논의할 때 그 3억 받았어도 그 동안에 변호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다 소진하고 지금 네. 빚만 한 7천만 원 남은 것 같습니다. 유동규 진술이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유동규가 김용한테 직접 돈을 줬으면은 유동규는 줬다, 김용은 안 받았다. 그러면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용이 유동규한테 그 요청을 하고 유동규는 남욱한테 요청을 하고 네. 남욱은 정민영한테 돈을 만들려고 하고 그 남욱의 측근인 이모이사 이분이 이제 화천대유 아래 화천대유. 천화동인 4호의 네. 재정관리인입니다. 이분한테 돈을 마련해서 갖다 주라고 하고 내려오고 올라간 절차에 벌써 5명이 그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럼 말로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자료까지 있어요. 어디서 어느 주차장에서 또는 어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언제 몇 시에 어떻게 현금 5만 원짜리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줬다.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기록을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무리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유동규가 김용에게 8억 원 안팎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준 거는 뭐 이미 증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만 그 돈이 어떻게 썼느냐, 당 경선에 쓰였느냐, 어디 의원들한테도 갔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그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직접 관여했는지 이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집중될 겁니다. 지금 3억 5천이 지금 이 돈하고 이제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 6억 4천인가 정도가 이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이 2021년 4월에서 8월까지 전달이 됐는데 나중에 또 1억을 돌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뇌물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컨대 뭐 남욱 같은 분이 다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팔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아무 이유 없이 그 큰 돈을 주겠습니까? 정치자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물이란 말이죠. 대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뇌물이라는 거 훨씬 더 형벌도 더 중하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왜 정치자금법을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는 결국에 무슨 안양 탄약고를 이전해 준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그걸 그렇죠. 요구했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았다. 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이거는 있죠. 뇌물의 성격이 강한데 이거를 왜 순수한 뭐 일종의 뭐 순수하지 않죠. 불법이니까 정치자금으로 국한해서 지금 이걸 적용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관련자들이 이 뇌물이라는 중한 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아주 경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유동규 씨에게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적인 이 자금의 성격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검찰이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놀랐는데 저도 법조 출입하면서 많은 사건들 뭐 취재도 했지만 체포영장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정치자금법 특히 이 혐의에서 법원이 이렇게 발부를 했을 때까지는 이게 뇌물인지 정치자금법인지 대해서 법원도 어느 정도 판단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터무니없는 것으로 법원이 줬을까요? 저 그건 의문도 좀 들거든요.
네, 일단은 압수수색 그리고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이 재판이 열려서 피의자를 출석시켜서 변호인을 대동해서 어느 정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네.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 그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주장만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그 압수수색영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압수 목록까지도 지정을 해서 법원에서 발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응할 우려라는 것은 결국 그 당사자에게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긴밀성을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은 검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청구를 했을 때 대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유죄를 단정하는데 뭐 그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피의자가 출석을 해서 영장 실시 심사를 받고 나서도 재판부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했다고 본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고 범죄가 증명이 아니라 소명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찰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에서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검찰이 제출하는 자료들이나 증거 목록들을 아직 전체를 볼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네. 검찰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서 구속영장까지 신병 확보까지 끝난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정식으로 구속 기소가 되고 나면 재판부에 넘어오면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이 행사가 됐을 때 그때 나오는 얘기들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알려진 거 세 발의 피다. 네. 차장님, 앞으로 추가 폭로 가능성이 클까요? 그 뭐 당사자가 세 발의 피라고 하니 그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는 대장동 사건은 시점상으로 보면 1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새는 맞지만 네. 네. 실제로 지금 수사가 이 그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로 수사가 확대된 건 불과 석 달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이 9월에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상당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 같았지만 네.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공방만 있었지 실제 검찰이 참고인 조사 아니면 뭐 소환 조사 이런 압수수색 이런 걸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임명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유동규, 김용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 서울중앙지검의 강백신 반부패 3부장이 네. 반부패 3부장이 임명된 게 7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7월부터 지금 다시 도대체 대장동 사건 1년 가까이 됐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된 거냐 네. 다시 들여다보고 관련자를 불러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석 달 만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혐의를 지금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뭐 8억 원 내외지만 앞으로 대장동 또는 그 이후에 뭐 백현동 아니면 위례 신도시까지 다양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개발 사업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동규 씨가 굉장히 이제 폭탄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이 야권에서는 뭔가 검찰 쪽에서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의혹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입장이요? 회유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최소한 뭐에 회유도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술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지. 진술 바꾼 적 없습니다. 그럼 진술을 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회유 그런 거 없다, 나 회유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반대로 이제 검찰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감시가 있었다. 뭐 아직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 야권에서 누군가가 내가 검찰에서 어떻게 소명을 하는지 옆에서 좀 이 행태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뭐 법조계에서 알려진 거는 최근에 그 유동규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은 그 아마도 뭐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진상 그 실장과 가까운 그런 쪽에서 보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보다는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듣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치중한 거 아니냐. 아마도 유동규 씨도 그렇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바지는 아예 변호인 입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독자적으로 검찰에 진술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검찰이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를 했다면 뭐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유동규 씨가 폭로 기자회견을 했겠죠. 검찰이 나를 이렇게 회유하고 압박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유동규 씨의 이제 진술이 중요한 거는 이 대선 자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네. 유동규 씨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위례신도시를 사업을 직접 다 했고 대장동 사업을 직접 다 했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손을 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대장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그 많은 1조 가까운 돈이 몇 명도 안 되는 업자들한테 몰려갔느냐.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누가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뭐라고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장동 사건은 근본부터 달라질 수가 있고 대장동의 주범은 과연 이재명인가 아닌가? 대장동의 주범은 과연 몸통은 과연 이재명인가 아닌가? 이게 드러날 결정적인 발언이 될 수 있고 백현동도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적어도 50%의 수익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업자 하나에 떠맡겨서 3천억 원의 수익을 몰아줬을까요? 거기에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가 들어가서 로비를 하니까 그걸 받아주느라고 한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적절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건도 저절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자금 문제가 하나 있고 정책적으로 과연 대장동의 주범은 누구냐? 유동규 씨가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을 점점 옥죄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도 어떤 불법적인 자금이 전달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진상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의 그 자체다라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수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전해진 내용은 또 다른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쌍방울 계열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아주 구체적이에요. 3년 3개월, 39개월간 2,900번을 썼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차장님. 네. 이 최측근 수사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점점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정조준하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화영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2,900번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 능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인가 이걸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화영 이 평화부지사가 이 결제한 내역을 다 확인해봤기 때문에 네. 2,900번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4차례에 걸쳐서 8억 4천만 원 정도가 흘러들어간 정황도 네. 그러니까 4차례에 1억, 5억, 1억, 1억 4천 네. 이 그 시점과 액수를 특정했다는 것은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의 그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점점 더 어려운 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 김용 부원장 이제 구속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어제 이제 수사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알려지진 않았고 뭐 대질 신문 같은 거, 대질 조사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용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검찰로서는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줬다라고 하고 실제로 자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까지 받았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대질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질을 해서 과연 누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검찰에서 또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 남욱 변호사라든지 뭐 정민영 변호사라든지 중간에 그 걸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고 있는 지금 메모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메모들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언제 작성된 것이고 정확히 누가 작성한 것이고 그게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것인지, 그래서 이게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 중이고 이 김용 부원장 구속 기간 20일 정도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결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작심 발언의 여파, 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검찰 수사 상황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자, 정치적 사안으로 서울 도심이요 반으로 갈렸습니다. 넘어가시죠.